안녕하십니까. 중남미 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중남미 지역 ESG 동행 기업화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하게 된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교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오늘날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특히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들의 재무적 요소가 아닌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윤리적 가치에 관심을 둔 새로운 ESG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는 오늘날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융을 중심으로 이러한 ESG 투자 또는 경영이 증가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ESG 지수들이 오늘날 주식시장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ESG 투자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면요. 결국 2005년에 UN 글로벌 임컴팩트라고 하는 보고서부터 출발을 해서 2006년에 UN의 기업의 기관 투자자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정이 됐죠. 이게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ESG 구성 요소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이 원칙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오늘날 텍소노미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ESG 구성 요소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그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오늘날 평가를 하거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했던 것들은 결국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유엔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설정하면서 ESG 투자에 대한 뭔가 관심들이 증폭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단순한 어떤 기부 수준의 사회적 책임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된 공유 가치 창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들이 ESG 관련해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달이죠. 2022년 4월 달에 네트워크 포 그리닝 파이낸싱 시스템, 저희 대한민국 은행을 포함해서 전 세계 114개의 중앙은행들,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ESG 체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핵심 사항인 ESG 운영 및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글로벌 레벨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대표적인 이 정보 공시 기준들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CDP라든지 GRI라든지 그 다음에 이 1997년이죠. GRI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가 소개해드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많이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산업별로 공시 방식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속가능 회계표준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2017년이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후에 좀 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공개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기준들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뭔가 평가 기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별로, 기업별로, 산업 분야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속가능 회계표준위원회가 선정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재무공개 태스크포스,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슈가 글로벌 아젠다로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점들,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뭔가 좀 ESG 평가 기준들이 세계적으로 좀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남미 ESG 발전을 좀 수치로 알아보면요. ESG 평가 지표 및 중남미 ESG 기준 개발을 모니터링, 장려하기 위한 미주개발은행 IDB죠. IDB에서 개발한 인덱스 아메리카 지수에 대부분의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중남미 기업의 수가 약 30% 증가를 했고요.
중남미 지역 기업들의 유엔의 책임투자 원칙 가입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를 보면 2017년에 참여 기업 수가 42개밖에 안 됐지만 2021년 작년이죠. 현재 116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모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ESG가 중남미 지역의 위험 조정 수익률 향상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긍정적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공동체 에클락이죠. 중남미 지역의 ESG 관련 채권 발행이 2021년 1분기에 총 165억 불로 최대치를 달성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ESG가 급속도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요인들은 아무래도 생태 환경적 문제들,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 그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개별 수준이 아니라 통합적 수준에서 ESG 체제로의 또는 어떤 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ESG가 급속하게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E와 S와 G 이 두 개씩을 나눠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생태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천연자원 개발의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ESG, 그다음에 오늘날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어떤 도농 격차의 문제, 성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보건 위기 문제, 이런 사회적 인프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S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국가 정부들이 ESG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거고요. 부패라고 하는 부분, 되게 정책 부패죠. 부패의 사회적 이슈와 대부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2019년에 남미 오데브레스티 부패 스캔들죠. 브라질의 라바자뚜라고 얘기되는 이런 부패 스캔들이 이 글로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중남미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ESG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이 지역에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책 변화들을 좀 제가 브리프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2020년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지금 ESG에 관련된 정책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금융 당국이죠. 녹색 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리브해에 있는 도미니카하고 남미에 있는 빈군 국가이긴 하지만 파라과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SDG,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하는 경험이 있고요. 멕시코도 중남미에서 최초로, 이게 일종의 국채입니다. 지속가능 국채를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한, 예를 들어서 이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브라질 중앙은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글로벌 이런 금융 네트워크에 사실은 가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녹색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제들을 들여오고 있는 이런 상태들입니다. 최근입니다. 2021년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ESG의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국 중심의 어떤 녹색 체제라고 하는 녹색 텍소노미 체제를 뭔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EU 방식도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있지만 자국 중심으로 뭔가 좀 이렇게 텍소노미를 정리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 이런 노력들이 법제화 과정에서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2020년이지요. UNDP하고 방코 데 메히코가 멕시코 자체에 예를 들어서 ESG 발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런 어드바이스 보고서들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향후에 비단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ESG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정책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녹색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국가 분류 체계 정의 확립이 필요하다라든지, 특히 오늘날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위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금융 분야 이해 당사자들 간의 명확한 기준이나 일정들이 통일돼야 되는 문제, 기업 지배구조 방식 전환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
기업의 발전 전략에 환경과 기후 관련 요소를 통합하는 말 그대로 E와 S와 G가 서로 분리되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되거나 규제되는 것들이 아니라 향후에 좀 더 E와 S와 G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또는 법제의 예를 들어서 개선 이런 것들이 미래의 중남미,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ESG 체제 전환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E와 S와 G는 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 요새 규제되거나 예를 들어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 사례에서 환경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법들을 몇 개, 아주 대표적인 규제법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S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개별화된 그런 범위 내에서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연방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따로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제와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개별 법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멕시코 증권거래소죠. 볼사 메히카나 데 발로레스라고 하는 증권거래, 뭐 다양한 증권거래소들이 사실은 있죠. 이에 소개시킨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멕시코 증권거래소들이 최근이죠. 2018년에 기업 지배에 대한 모험적 이행과 원리 코드라고 하는 이런 뭔가 좀 기업들로 하여금 ESG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자발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권고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G와 관련되어 있는 거, 특히 멕시코 케이스 기업 자금으로 불법 운영을 방지하고 식별하는 연방법이라든지 부패 방지 국가 시스템 일반법이라든지 증권시장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혁이라든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입장들입니다. 하나의 멕시코 케이스였고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렇게 개별적 범위 내에서 ESG를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텍소노미 보시죠. 브라질과 멕시코 케이스를 제가 가져봤는데요. 녹색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투자기관, 그다음에 정부기관 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어서 이런 텍소노미를 가지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데는 유엔의 이 책임투자 원칙을 따라서 ESG를 녹색 분류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국가들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자국이 갖고 있는 어떤 금융 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양성들을 존중해주면서 정부 부처 따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은행권 따로 예를 들어서 협회 따로 이런 다양한 녹색 분류 체제를 권고하고 있는 아직은 통합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격들을 우리가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케이스죠. 이 책임투자 원칙에 사인해서 이런 국제 표준들을 따라가고 있는 몇몇 대표적인 기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봐야 되는 비재무정보보고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인지. 공기업은 사실은 이게 의무적으로 현재 ESG 관련한 정보들은 의무적으로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인권 침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성과들을 공개해야 되는 법적 의무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상장된 멕시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런 기업들에게는 이런 강제적 규칙은 아니지만 이런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ESG 관련된 비재무 정보 공개를 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준들이 많은 평가 기준들도 있지만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는 이 GRI죠, 그죠? 글로벌 리포팅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이 기준들을 많이 활용해서 ESG에 대한 연례 보고서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케이스입니다. 브라질은 되게 EU의 비재무 보고 규정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비재무 보고 규정을
브라질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들, 특히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자발적 공개를 통해서 좀 더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증권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의 이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들을 보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들은 되게 의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브라질의 이 증권거래소죠, B3 상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리 수준에 의해서 또는 SASB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평가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 예를 들어서 회계와 관련된 예를 들어 이 재무죠, 이런 부분도 이런 규정에 따라서 현재 브라질도 지속 가능 금융 공시들을 이렇게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을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망 실사 제도가 오늘날 또 핫 이슈입니다. 유럽이라든지 좀 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거라고 사실은 모두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 제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노동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 그다음에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연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노동 침해 문제, 이런 문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EU 내에서도 이런 공급망법이라고 하는 Supply Chain Act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해서 기업의 규모가 오늘날 되게 이제 많이 낮아지고 있죠. 2023년 이 기업의 인구수가 노동수가 한 3,000명이 넘어간 직원을 포용한 600개 정도의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2024년에는 1,000명이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레벨로 내려오면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수준으로 이런 공급망 실사 제도들이 사실은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망 실사 제도가 갖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다국적 기업들,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들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자의 이 체인, 공급망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특히 인권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이 좀 핫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책임이 있는 비즈니스 행동,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공급망 실사 제도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ESG 공급망 실사 제도가 현재 2019년에 기업 책임 및 기업 실사에 관한 일반 법이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멕시코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들이 사실은 있을 텐데요. 2020년 현재 멕시코 상원 의원이 제출한 인권과 기업 책임 및 실사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계류 중이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공급망 실사 제도를 제도화한 또는 규제법으로 만든 첫 번째 법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현재 스페인어로 지금 제안되고 있는 법률안이 멕시코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멕시코처럼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한 법제화는 없고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계 최대 농축산물 수출국인 브라질이 전 세계로부터 이런 공급망 실사 제도의 구축을 빨리 제도화하라라고 하는 압력들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이 공급망 위기죠.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기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소고기라든지 커피, 오렌지 주스, 닭고기, 대두, 사탕수수, 이 어마무시한 농축산물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는 브라질이 이런 공급망 실사 제도를 빨리 제도화하라고 하는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노예 노동의 경우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주요 메커니즘인 이 더티 리스트 같은 경우, 특히 노동자들 착취가 심한 브라질의 농업 부분, 토목 건설 등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을 잘 보시면 브라질 현 보수 우파 정부인 보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하자마자 노동부를 폐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노동인권 부분에 대한 업무들이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들을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경제부라든지 가족여성부에다가 재분배를 해버려서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애려 어떤 이런 브라질의 이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많은 ESG 전문가들이 비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이 현대판 노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공급망의 투명성, 실사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EU라든지 다른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메르코스르 FTA 같은 경우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이 분야에서 사실은 뭔가 협상 테이블에서 두 양측이 해결할 수 없는 좀 갈등 관계로 예를 들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큰 난제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FTA라고 하는 협상이 그 뒤에는 사실은 그런 ESG 체제로의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 진출 기업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법제화 동향들을 관찰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ESG 관련된 전문가들을 사실은 배치를 해야 되고요. ESG 지속가능 기업 정보 관리 부서들을 갖다가 마련들을 사실은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국가가 다양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ESG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ESG 체제를 적응하고 운영하는지 면밀한 연구를 또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사가 한국들이 있겠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ESG를 끌고 가고 있는 칠레, 브라질, 멕시코, 이런데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또는 현지 법인 자체는 사실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재 지금 체제 전환을 하고 있는 ESG 경영들에 대해서 현지 법인 자체에서 이것들을 따라가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현재 많은 예를 들어서 ESG 체제 전환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E와 S와 G를 통합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비해서는 약간 제도나 법제화들은 사실 조금씩 느려진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가 중남미 지역의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고 동시에 기업들이 사실은 현지에서 적응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중남미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배우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반면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남미 시장의 움직임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마지막 제가 KESG 경영 방식에 대한 개발 필요성들을 언급을 좀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의 전환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사점입니다. 중남미 ESG 발전 특징 및 한계들을 결론을 좀 지어보면요. 중남미 ESG 체제는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진화 발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어떤 ESG 관련된 특히 지속가능 금융 정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보고를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ESG 관련해서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ESG는 이 멕시코나 브라질의 증권거래소, 특히 투자 시장들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와 법적 문제, 특히 규제와 관리에 관한 이런 발전 정도를 보게 되면 EU라든지 다른 대륙에 비해서 이것들은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공급망 실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형태의 제도적 수준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 미래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요, 지금 현재 ESG 지표에 공급망 전체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를 언급하는 등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들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에 이런 그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한 특히 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개혁들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린와싱 문제는 결국 ESG의 양면에 서 있는 예를 들어서 문제들입니다. 그 ESG 정보 공개된 정보 보고서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그다음에 제3자, 제2자,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좀 더 평가를 더 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이 그린와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하고 규제와 관리, 좀 더 상세한 규제와 관리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인지가 향후에 ESG 체제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위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